두 번째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수급의 흐름으로 특징주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씩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살아나면서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출회하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기관이 메꿔주고 있죠.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수 나서면서 하방 압력을 견뎌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위주로 사고 팔았을지 기관의 순매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PR, 네이버, KB금융까지 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의 H200 이제 중국 수출이 재개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두 종목 모두 4%대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5장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96,000원 선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쉬웠던 건 SK하이닉스 쪽입니다. 오히려 장 막판에 더욱더 밀리면서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4거래일 연속 매집하고 있고요. 최근에 글로벌 IB 역시도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티그룹에서 83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려 잡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3번에는 APR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 담아가는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일본산 화장품 수입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K뷰티 연일 주목받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네이버입니다. 수요일에 또 일정이 있는데요. 두나무와의 합병 이사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합병안이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다음 날인 27일 첫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계획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연일 담아가고 있고요. 마지막 KB금융까지 20거래일 이상 순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한 상황이죠. 앞으로의 흐름 기관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매도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관이 담았던 네이버와 KB금융 나란히 자리하고요. 셀트리온, 펩트론 그리고 현대차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일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 나서는 모습입니다. 주가 역시도 0.57%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KB금융의 경우에도 무려 2주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파란불로 전환하면서 좀 아쉽게 세론이 나타났던 모습이고요. 이어서는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5거래일 연속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급반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CPI 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지표들 계속해서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펩트론인데요. 오늘 무려 15%라는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 지연됐거나 아예 결렬됐다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오늘 급락이 나타났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이슈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현재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내년의 실적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무려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덜어내기 바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관의 매수, 외국인의 매도 종목들 체크해봤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렇게 수급 특징주, 기관 매수 탑5, 외국인 매도 탑5가 나왔고요. 항상 여기에 셀트리온이 이름을 올릴 때마다 누군가 전문가는 꼭 꼽아주시곤 했는데 오늘도 이름을 올렸을지 자, 두 분의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은 없습니다. 자, 이슈가 붙은 네이버 그리고 임원 또 뭐라고 하죠?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을 써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일단은 뭐 합병 이슈가 붙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모멘텀도 있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7일에 이사회에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위 간편 결제 업체고 그리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1위 가상 거래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두 기업의 합병에 따라서 가상자산 쪽도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 뭐 금융당국이라던가 공정위 쪽으로도 좀 통과가 돼야지 어느 정도 합병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이 모멘텀이 좀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금리나 국면에서 네이버가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AI 관련해서도 굉장히 모멘텀이 강했었죠. 특히 AI와 관련된 것들을 뭐 검색 광고라던가 커머스에도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이 3조 1,3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5,700억 원 정도 기록하게 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와의 결합도 시너지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GPU 쪽을 확보를 했잖아요. 6만 장 정도 확보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H100보다 기존 성능 대비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뭐 카카오와 더불어서 AI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런 모멘텀들도 장기적으로 좀 붙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라던가 뭐 계열사도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나 국면에서 모멘텀이 될 만한 거리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단기 변동성을 따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오늘 한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가 있습니다. 32만 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32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22만 원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대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서 2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10만 전자 탈환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인데 네. 주목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뭐 10만 전자를 탈환하냐 뭐 못하느냐 이건 결국 삼성전자의 손에 딱 달려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까지도 이 가격 상승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뭐 공급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도 수요 자체가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낸드라든지 디램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가격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미 마이크론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세 가지 기업이 이 디램 시장, 뭐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의 가장 주축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은 이미 이제 한 27년도에 완공 예정인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까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미 내년도를 봤을 때는 클린룸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P4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추가적인 어떤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와주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국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제한폭 자체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투자 결정에 따라서 가격 흐름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슈퍼을의 입장에서 여전히 내년도 반도체 업황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게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이 흐름들을 쉽게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쉽게 만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디램 내에서의 영업이익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가 거의 한 88%입니다. 가장 이제 수익성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수혜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 두 가지 기업 모두 좋지만 굳이 고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더 좋은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들려왔던 게 파운드리 쪽에서의 2나노 신규 고객 확보 소식 이런 것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외국인 기관이 다시 매수로 좀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언더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편하게 좀 매수해 가는 관점으로 여전히 경쟁사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짧게 뭐 한 종목씩만 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펩트론 오늘 외국인 매도 탑5 중에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최고가 경신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흐름 중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그 매물 폭이 꽤 큽니다. 지금 정규장에서는 15%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더 빠지면서 한 17%,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D&D 파마텍과 비교되는 흐름이라서 아마 시장의 주목을 더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 그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다들 알고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큰 만큼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월봉상으로 봐도 사실 지금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대가 조금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31만 원 구간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25만 원 구간까지도 조금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기존의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변동성 대비해서 지금 상황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좀 챙겨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고점을 뚫고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큰 폭으로 나오니까 이 정도는 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수익을 좀 챙기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펩트론과 D&D 파마텍 그 흐름, 엇갈린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엇갈린 흐름에 맞춰서 밀린 거는 사고 오른 거는 수익 실현하고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이오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가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빅파마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R&D 투자를 하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대형 빅파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새롭게 M&A를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트렌드인데 M&A에 있어서도 어느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비만 쪽, 대표적으로 이제 비만 쪽에 최근에 화이자도 이제 메세라 인수를 공격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ABL 바이오가 BBB 셔틀로 인해서 대형 기술 이전을 체결했듯이 뇌질환 쪽에서 빅파마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주목이 높았던 항암제 쪽인데 이 세 가지 트렌드에서 가장 뭐 크게 볼 수 있는 임상 데이터라든지 플랫폼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추가적인 어떤 호재성 모멘텀들이 올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 빅파마들이 자체적인 어떤 R&D 투자보다는 M&A 쪽으로 지금 트렌드를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장에서 밀렸던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사실 낙폭 자체가 좀 크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 비만 쪽에서 경구용이라든지 장기 지속형에 대한 트렌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펩트론 또한 우리나라에선 플랫폼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10월 저점 구간대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내년도를 바라보면은 저점 시총 매수 관점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잠깐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정규장에서 강하게 상승했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금 좀 프리마켓에서 또 강한 상승 흐름들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수익 극대화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12월 5일자에 신주 예정일이 또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있겠지만은 다음 주는 조정이 한번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접근보단 보유자의 영역이고 다음 주 한 주 초반 정도의 수익 실현 한번 하신 다음에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좀 재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은 기업이 이제 D&D 파마텍, 오럴링크라든지 이 DD01, 메쉬 치료제까지도 갖고 있는 게 D&D 파마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년도가 더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